비행기가 또 흔들렸습니다. 창밖은 새카만 밤. 아래로는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번개가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벌써 2시간째였습니다. 보잉 777은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을 이륙한 직후 슈퍼 태풍 루핏이 일본 간토 지역을 정통으로 강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나리타는 폐쇄, 하네다도 폐쇄, 오사카, 간사이도 폐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본 항공편은 인근 대체공항으로 긴급 회항합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옆자리 데이비드를 돌아봤습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이라는 그 남자는 이상하게도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데이비드가 짧게 답했습니다. 인천. 한국이요. 한국. 그 두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국은 새벽 1시까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시험 압박에 자살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그게 바였습니다. 제가 인솔하고 있던 학생 17명,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나팅스쿨, 1635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공립학교, 하버드 진학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명문고. 저는 그 학교의 사회과 학과장 12년차 교사 마이클 도어티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제가 12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모든 자부심이 단 한 끼의 학교 점심으로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 학생들 중 한 명이 한국의 작은 학교 급식실에서 시판을 들고 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미국 최고 명문고 학생들은 한국 학교 급식실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미국 국무부 분석관은 워싱턴으로 돌아가 보고서에 이런 한 줄을 적었을까요? 우리가 알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저는 12년간 자랑스럽게 가르쳐온 미국 공교육을 부정하는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비행기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좌석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이요. 옆자리 데이비드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도어티, 47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라틴스쿨의 사회과 학과장입니다. 올해로 교직 12년 차, 하버드 교육대학원 석사, 미국 교원노조 보스턴 지부 부의장을 2번 지냈고 매사추세츠주 교육정책 자문도 2번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스턴 라틴스쿨은 1635년에 설립됐습니다. 미국이 독립하기 141년 전이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보다 1년 먼저 세워졌습니다. 졸업생 중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인물이 5명. 그 유명한 벤저민 프랭클린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매년 하버드, MIT, 예일의 학생들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공립고 중 하나죠. 저는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정말로요? 미국 공교육의 자존심. 가난한 집 아이도 부잣집 아이도 똑같이 시험만 잘 보면 들어올 수 있는 학교. 능력주의의 상징.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부심 안에는 작은 가시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시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제 반에 대릭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흑인 학생이었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셨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복도에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화장실 옆 계단에 혼자 앉아있더군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릭, 점심 안 먹어?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돈이 없어요. 저는 그 아이의 점심값 3달러 50센트를 대신 대줬습니다. 그러듯 식당으로 데려갔더니 이미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미국 공립고의 점심시간은 평균 22분입니다. 일부 학교는 18분이에요. 학생들이 줄을 서고 카드를 찍고 음식을 받고 자리에 앉아서 먹고 식판을 반납하기까지 18분 안에 다 해야 합니다. 대릭은 우유 한 팩과 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울렸습니다. 우유와 빵을 손에 든 채로 다음 수업 교실로 뛰어가야 했죠. 저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학교 1층 로비에는 패스트푸드 체인 한 곳이 입점해 있습니다. 햄버거를 파는 곳이죠. 학생들이 줄을 서서 사 먹습니다.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공립고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 패스트푸드가 들어와 있어요. 학생들이 점심값을 들고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사 먹습니다. 미국 청소년 비만율은 19.7%.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날, 그러니까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학생 17명을 데리고 일본 수학여행을 마친 참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매년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일주일 동안 도쿄, 교토, 오사카를 돌면서 일본 명문고와 교류하고 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얘들아, 일본 학생들이 얼마나 빡빡하게 사는지 봐라. 새벽 1시까지 학원 다니고 입시 압박이 어마어마하잖아. 너희가 미국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공부하는지 새삼 느껴지지 않니?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 컷, 우리 학년 수석. 키가 작고 눈이 큰 차분한 여자아이였죠. 그 아이가 살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미국이 그래도 살만한 것 같아요. 제임스 박. 한국계 미국인 2세였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출신이지만 본인은 한국어를 거의 못했죠. 그 아이도 옆에서 작게 끄덕였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 면세점 앞 의자에 앉아서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비행기 타고 보스턴 가면 우리 끝이야. 일본은 잘 봤지? 일본도 그래도 미국보단 좀 빡빡하잖아. 너희들 다음 학기 한국 비교 수업 있는데 한국은 더 살벌해. 시험 압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지? 청소년 자살률,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나라야. 한국 안 가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제임스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이 자기 부모님 나라인데도 그 아이는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얘기를 거의 안 하셨거든요. 부모님은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셨고 자식을 미국 명문고에 보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보잉 777 보스턴 직항편 저녁 7시 반 출발. 미국 동부 시간으로 다음날 아침 도착 예정. 저는 비즈니스석을 받았고 학생들은 일반석에 흩어져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처음 보는 미국인 남자가 앉았습니다. 40대 초반쯤. 잘 다린 와이셔츠에 노트북 가방. 한눈에 봐도 공무원 분위기였습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그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데이빗 첸입니다. 국무부에서 일해요. 동아시아 분석관이죠. 저는 살짝 흥미를 느꼈습니다. 동아시아라면? 일본? 중국?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요? 주로 한국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아, 그 입시 지옥나라? 거기 한국 학생들 진짜 힘들지 않아요? 새벽까지 공부하고. 데이비드는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옅게 웃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한 면이긴 하죠. 뭔가 묘한 답이었습니다. 동의도 부정도 아닌. 저는 그 미소가 좀 거슬렸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순항 중이었고 저는 와인 한 잔을 받아 마시고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륙 2시간쯤 지났을 때부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진동이었습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원래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흔들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비행기가 위아래로 출렁였습니다. 한 번은 좌석에서 엉덩이가 떴다 다시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데이비드도 노트북을 닫고 안전벨트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상 악화로 인해 비행기가 잠시 우회 비행 중입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번개가 번쩍거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서요. 마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듯이 구름 속에서 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휴대전화를 꺼내 기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슈퍼태풍 루핏, 일본 간토 지역 정통으로 강타, 풍속 초당 52m. 일본 기상청 최고 등급 경보. 저는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비행기는 점점 더 흔들렸고 기내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학생들 쪽을 돌아보고 싶었지만 안전벨트 표시등 때문에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통로 건너편에 있던 에밀리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회항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회항요? 어디로요? 미국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 한 군데에 내려야 할 거예요. 연료도 한계가 있고 태풍이 동쪽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일본 안에서는 못 내리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본 동쪽이라면 태평양 아니면 기내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길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본 항공편 K2125편은 기상 악화로 인해 대체공항으로 회항하게 됐습니다. 도착 예정지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 40분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인천. 저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 데이비드를 돌아보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거기서 우린 뭐합니까? 공항 보안구역에 갇혀서 라면이나 먹다가 다음 비행기 기다리겠네요. 데이비드는 이번에도 그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클,
한국공항은 좀 다를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한국공항이라면 그저 일본보다 조금 못한, 좀 시끄럽고 좀 어수선한 곳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아는 거라곤 김치, 케이팝, 그리고 신문에서 본 입시지옥. 그게 다였으니까요. 비행기는 점점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사선으로 길게 그어졌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점점이 흩어진 작은 빛들이었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떠있는 거대한 불빛의 띠.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게 인천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가 서울이고요. 저는 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도쿄도 컸지만 이건 좀 달랐습니다. 도쿄가 잘 정돈된 격자무늬 도시였다면 서울은 산과 강 사이로 끝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였습니다. 저는 입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컸나. 데이비드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생들 쪽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가 일어나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기 위해 천천히 활주로를 미끄러져 갔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 곡선을 그리며 이어진 터미널. 활주로 위에는 항공기 10여 대가 줄을 서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우리만 해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한국 시간 밤 10시 42분.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아침 9시 42분.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학생 17명을 인솔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줄을 서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게이트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공항 내부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환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바닥이 반들반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우리 비행편 게이트 앞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영어로 적힌 안내판을 들고서요. K125편 승객 여러분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저는 데이비드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말했습니다. 봐요 마이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한국인가? 안내판을 든 한국인 직원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경찰에는 한글과 영문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 비상대응팀입니다. K2125편 인솔자분이신가요? 영어가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미국 동부억양이 살짝 묻어있을 정도로요.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영어를 쓰는 직원들을 만났지만 대부분 어색하고 짧은 영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답했습니다. 네, 보스턴 라틴스쿨 인솔교사 마이클 도어티입니다. 학생 17명입니다. 전원 미성년자이신가요? 네, 15살에서 17살 사이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손에 든 태블릿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 단체 승객의 경우 우선 처리 대상입니다. 임시 휴게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정확히 12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우리는 아직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서 안내방송만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지어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르면서 공항 내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아주 높았습니다. 곡선으로 휘어진 천장 아래로 자연광이 들어오는 듯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보였는데 한 점의 얼룩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저는 한쪽 벽에 설치된 거대한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의 전통 그림 같은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수와 같은 풍경에서 갑자기 도시 야경으로 바뀌고 다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춤추는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화질이 너무 선명해서 화면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을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데이비드가 작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에요. 12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 1위 한 곳이죠.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12년 연속요? 한 번도 아니고요? 네. 국제공항협의회 평가에서요. 미국 공항은 거의 못 들어가요. 보스턴 로건도, 뉴욕 JFK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임시 휴게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작은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푹신한 소파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충전기가 종류별로 설치된 콘센트 패널이 있었습니다. 미국식, 유럽식, 한국식 모두요. 학생들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음료 코너가 있었습니다. 생수, 커피, 차, 그리고 한국 음료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필요하신 것은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10분 내로 모포와 베개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26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었고 일부는 충전기에 휴대전화를 연결한 채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와이파이 비밀번호 받았어요. 다운로드 속도가 초당 1기가비트래요. 우리 학교보다 100배 빨라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살짝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립고의 와이파이 속도는 평균 초당 50메가비트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공항은 초당 1기가비트라. 학생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게실 한쪽 벽에 기대서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손바닥에 살짝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비행 중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했는데 사실 그 땀의 정체는 다른 거였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국이 너무 달라서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향이 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이클, 좀 어때요? 한국 라면 먹게 될 줄 알았다더니.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해서 좀 당황스럽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국이 진짜 다른 건 지금부터예요. 그가 다 마신 컵을 분리수거함에 정확히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컵, 플라스틱 뚜껑, 컵홀더가 각각 다른 칸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휴게실 입구에 한국 항공사 직원과 정장을 입은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남자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소속이라고 영어로 자기소개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솔 교사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옆에 앉으며 서류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태풍 누핏의 영향으로 미국행 항공편 운항이 최소 36시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공항이 모두 폐쇄됐고 인근 대체 공항도 포화 상태입니다. 저는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항 내 환승 호텔에서 대기. 두 번째, 한국 정부가 임시 입국 비자를 발급해 시내 호텔로 이동. 미성년자 다수 단체이므로 저희는 두 번째 안을 권장드립니다. 환승 호텔보다 공간이 넓고 식사도 제공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국이라면 단체 미성년자에게 임시 비자를 그 자리에서 발급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우리 학교 학생이 일본에 회항한다면 최소 5시간은 보안구역에서 대기해야 하고 임시 비자는 영사관 연락하고 부모 동의서 받고 별의별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비자 발급에 얼마나 걸립니까? 직원이 시계를 봤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미 학생들 명단과 여권 정보를 받았습니다. 1시간 20분 안에 처리됩니다. 1시간 20분이요? 저는 데이비드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마이클, 미국이었으면 6시간은 잡아야죠. 저는 두 번째 안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임시 입국 비자를 발급해주고 항공사가 시내 호텔까지 무료로 이송하고 식사도 제공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에밀리가 손뼉을 쳤고 한국계 학생 제임스도 어색하게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임스는 자기 부모님 나라에서 처음으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휴게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제야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옆자리 데이비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사실 이게 다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친절한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을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해둔 거죠. 인천공항은 매년 위기 대응 훈련을 합니다. 비상회항, 테러, 전염병, 자연재해. 시나리오별로 다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미국에는 없는 게 이거예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미국에는 없다고요? 미국에는 있어요. 그런데 부서별로 다 따로 있어요. 연방항공청 따로, 국토안보부 따로, 세관국경보호국 따로. 위기 상황이 터지면 부서 간 협의에만 2시간 걸려요. 한국은 그게 통합돼 있어요. 그래서 빠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에 든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항공사 직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학생들의 여권과 임시 비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78분만이었습니다. 그가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저에게 비자 서류와 함께 호텔 예약 확인서를 건넸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호텔로 모십니다. 공항에서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식사 쿠폰 2장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 비행편 안내는 항공사에서 매 6시간마다 객실로 연락드립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1시간 56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학생 17명이 짐을 챙기고 줄을 섰습니다. 우리는 안내 직원을 따라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를 위한 별도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승객줄과 분리된 미성년자 단체 전용 통로. 그 통로 끝에 출입국 직원 2명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1명씩 여권을 찍고 사진을 찍고 임시 비자를 확인받았습니다. 한 명당 평균 45초. 17명 전원이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는데 13분 걸렸습니다. 우리는 짐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비행편 짐이 한쪽에 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학생들 이름표가 붙은 캐리어를 미리 골라 한쪽에 모아둔 거였습니다. 학생들이 환호하며 각자 자기 짐을 찾아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거무버스 한 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로고가 새겨진 단체 셔틀 버스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영어로 인사하며 학생들의 짐을 직접 실어줬습니다. 저는 버스에 오르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인천공항 건물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 거기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 늦은 밤인데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가 회항에 들어온 게 분명한데 마치 미리 예약된 손님처럼 대접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정확히 2시간 7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출입국 심사, 임시비자 발급, 짐 찾기, 호텔 셔틀 탑승까지 다 끝났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우리는 아직 보안구역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영사관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고 아직 부모 동의서를 팩스로 받기 위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어땠어요? 저는 잠시 답을 고민했습니다. 답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데이비드가 살짝 웃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진짜는 내일이에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했고 인천공항 건물이 천천히 뒤로 멀어졌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가로등은 균일한 간격으로 도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멀리 송도 신도시의 초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검은 밤하늘을 빛나는 유리 건물들. 그 모습이 마치 영화 속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버스 안에서 조용했습니다. 피곤했고 동시에 약간 흥분돼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창에 머리를 기댄 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휴대전화를 들고 부모님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학생들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바닥을 살짝 비볐습니다. 손바닥에 식어버린 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내가 그동안 신문에서 본 그 입시 지옥과 자살률 1위 나라가 맞다고. 정말로. 버스가 송도 신도시의 한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내렸고 호텔 직원들이 미리 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처음 적은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한국공항 위기 대응. 검색 결과가 끝없이 떴습니다. 그중 한 줄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12년 연속 세계 1위. 위기 대응 시간 미국 공항 평균의 4분의 1.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한국 시간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 5시 반. 시차 때문에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두꺼운 커튼을 옆으로 미자 송도 신도시의 아침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밤에 봤을 때는 그저 빛의 도시 같았는데 햇빛 아래에서 보니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인공호수, 그 둘레를 따라 정돈된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그어져 있었고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호수 너머로는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림잡아도 50층은 넘어 보이는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깔끔한 학교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보스턴에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뉴욕 맨해튼은 화려하지만 낡았고 보스턴 다운타운은 역사적이지만 좁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송도는 마치 누군가가 빈 도화지에 처음부터 미래 도시를 그린 것 같았습니다. 룸도어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학생 한 명이 와 있더군요. 에밀리였습니다. 선생님, 다른 애들도 다 깼어요. 호텔 1층에서 아침 먹자고요? 식사 쿠폰 받았잖아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학생 17명이 호텔 식당에 모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데이비드도 보였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인사하더군요. 그도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호텔 조식 뷔페는 한식과 양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베이컨과 스크램블드 에그를 주로 가져왔고 몇몇은 호기심에 한국 음식도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에밀리는 미역국 한 그릇을 떠와서 조심스럽게 한 입 떠먹어 보더군요. 그러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임스는 자기 부모님이 끓여주던 거랑 비슷하다며 거의 두 그릇을 비웠습니다. 어제까지 어색해하던 그 아이가 오늘 아침에는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데이비드가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시간 좀 있어요? 아침 산책 가실래요? 호텔 옆에 좋은 산책로가 있어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호텔방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일렀고 인솔 부책임자인 부다민 교사에게 학생들을 부탁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서자 가을 공기가 신선했습니다. 9월 초인데도 한국의 아침은 제법 선선했습니다. 우리는 호수 둘레의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어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죠?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안 한 사람이 없거든요. 한국에 처음 와서 인천공항을 본 미국인들은 거의 다 그날 밤 검색을 해요. 자기가 본 게 진짜인지 의심하면서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검색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떠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한 가지 분야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가전, 화장품, 콘텐츠, 방위산업까지.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한국이 자기 국민에게 쓰는 사회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춰섰습니다. 사회 시스템이요? 네. 교육, 의료, 교통, 안전. 이런 거요. 한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 시스템을 처음 보면 충격받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머리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좀 더 걸어가자 호수 건너편으로 깔끔한 학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와 석재로 마감된 4층 건물. 운동장이 넓고 그 옆에 농구 코트와 잔디 축구장이 있었습니다. 건물 정문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학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송도국제고등학교. 데이비드가 그 학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저기 학교 보여요? 한국 공립고예요. 영어로도 수업하고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강한 곳이죠. 마침 지금 학기 중이라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학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보스턴 라틴스쿨보다 건물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보스턴 라틴스쿨은 1635년에 지어진 학교라 건물 자체는 낡았습니다. 물론 그 역사가 자부심이긴 하지만 시설로 따지면 한국의 이 새 학교가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슬쩍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 학교 한번 들어가 볼래요? 미국 교육 전문가시잖아요. 일본 학교는 봤으니까 한국 학교도 비교해보는 게 어때요?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텐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한국 학교에 들어간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학교가 진짜 어떤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가능할까요? 한국교육청은 외국 교육자 방문에 굉장히 열린 편이에요. 제가 국무부 신분증 보여주고 잠깐 양해 구해볼게요. 미국 인솔단체가 회항해서 한국에 있게 됐다고 학생들과 함께 잠깐 들어가서 보고 싶다고 하면 환영해 줄 거예요. 데이비드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한국어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어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맞춰서 가면 환영한대요. 교장 선생님과 영양교사가 직접 안내해 주신다고요?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한국이에요, 마이클. 저는 호텔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알렸습니다. 한국 공립고 방문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혔다고. 1시간 안에 출발해야 한다고.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일본 수학여행에서도 학교 방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정이 없던 한국 학교 방문이라 더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11시 40분쯤 우리는 호텔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송도국제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차로 12분.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교복을 입은 한국 학생 2명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영어 통역, 자원봉사 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은 안경 쓴 남학생, 한 명은 머리를 짧게 자른 여학생이었습니다. 둘 다 영어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여학생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도국제고 2학년 김지원이에요. 영어 통역 도와드릴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학생들에게 한 명씩 악수를 청했습니다. 에밀리가 살짝 어색해하다가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저와 데이비드는 교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명함을 두 손으로 건네셨습니다. 마이클 도어티 선생님,
보스턴 라틴 스쿨이라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입고죠. 영광입니다.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한국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알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인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침 점심시간 10분 전입니다. 학생들에게 한국 학교 급식을 경험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학교 급식을 먹는다는 게 좀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에 갑자기 외국인 단체 손님이 와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면 미국에서는 절대 안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자재 부족, 위생 규정, 보험 문제. 미국이라면 100가지 이유로 거절당했을 일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17명 분량을 추가하시기에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장 선생님이 잠시 옆에 서 있던 영양교사를 돌아보셨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흰 영양사 가운을 입고 계셨고 명찰에는 김선영 영양교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선영 영양교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급식 인원은 1,200명이에요. 거기에 17명 더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식자재 안전재고가 충분해서요. 한국 학교 급식법상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에서는 외부 방문객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절차상 문제도 없어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그런 법조항이 없습니다.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외부인 식사는 무조건 불가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을 미국 명문고 학생들에게 보여드릴 좋은 기회죠. 저희도 환영합니다. 잠시 후 급식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살짝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한국이에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무실을 나와 복도로 나가자 마침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교실 문이 차례로 열리고 학생들이 줄을 지어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미국 공립고에서 점심시간 벨이 울리면 학생들은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누가 누구를 밀고 새치기 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18분 안에 줄 서서 받고 먹고 자리 정리까지 해야 하니까 거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줄을 서서 한 줄로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옆에서 떠드는 학생도 있었지만 서두르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마치 점심시간이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옆에 있던 김지원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학교 점심시간은 몇 분이야? 김지원이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50분이에요. 50분? 점심 한 끼 먹는데 50분? 네. 먹고 양치하고 친구들이랑 좀 쉬고 그래야 오후 수업 집중되니까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22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국 학교에 18분이 떠올랐습니다. 대리기 우유와 빵을 들고 다음 수업으로 뛰어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1층 끝에 있는 급식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김지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한 발을 들여놓다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자연광이 큰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식탁이 끝없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로 학생들이 차분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1,200명이 동시에 식사하는 공간인데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두런두런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마치 잘 정돈된 카페 같았습니다. 저는 데이비드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학교 급식실이라고. 김지원 학생이 옆에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저쪽으로 가서 식판을 받으시면 돼요. 학생들 줄 서는 거죠. 저는 학생 17명을 인솔해 급식 배식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급식실 풍경이 더 자세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정말로 깨끗했습니다. 음식물 부스러기 하나 없었습니다. 식탁은 길게 늘어선 4인용 식탁이었고 의자는 모두 같은 회색 의자였습니다. 학생들의 가방은 식탁 옆 바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학교 식당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 2가지가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첫째, 결제 카드를 들고 있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미국 공립고에서는 모든 학생이 점심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죠. 카드가 비어있는 학생은 그 자리에서 점심을 못 받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빈손으로 와서 식판만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 무상급식 줄이 따로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무상급식 수혜자는 결제카드 색깔이 다릅니다. 봉투에 학생증을 넣어받는 학교도 있고 별도 줄에 서는 학교도 있죠. 그 줄에 서면 그 학생은 가난한 집 아이라는 게 노출됩니다. 그게 미국에서는 늘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급식실에는 그런 줄이 없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한 줄에 서서 똑같이 식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선영 영양교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분이 흰 가운에 위생모를 쓰고 배식대 옆에 서서 학생들이 음식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저 학생들 점심값을 어떻게 내나요? 김선영 영양교사가 저를 돌아보며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치 너무 당연한 걸 묻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무료예요. 모든 학생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료요? 어떤 학생들이요? 저소득층만요? 김선영 영양교사가 살짝 미소를 지으시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모든 학생이요? 100%. 한국 초중고는 전부 무상급식이에요. 부모님이 의사든 공장 노동자든 똑같이 무료예요. 신청서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학교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점심이 나와요. 저는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100%요? 송도국제고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전국 초중고 모든 학생이요. 1,100만 명쯤 돼요. 다 무료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입안이 천천히 말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을 한번 펴봤다가 다시 쥐었습니다. 손에는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았는데 동시에 손끝이 약간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미국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미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약 30%입니다.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0% 이하인 가정의 자녀만요. 신청서를 대고 소득 증명서를 첨부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이 떨어지면 무상급식 자격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전화하기도 하고 학생증에 표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무상급식은 권리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학생은 본인이 그걸 받는다는 사실을 동급생들 사이에서 숨기고 싶어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요. 그런데 한국은 부잣집 아이도 가난한 집 아이도 똑같은 줄에 서서 똑같은 시판을 받고 똑같이 무료로 먹고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원이 무료니까요. 저는 김선영 영양교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심 한 끼 비용은 누가 내는 거죠? 정부랑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해요. 학생 1인당 한 끼에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 들어가요.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끼 4달러쯤이죠. 그게 학생 한 명당 1년에 190일 학교에 오니까 1년 1인당 95만 원 정도. 미국 돈 700달러쯤 돼. 한국 정부가 매년 그 비용을 부담해서 모든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해요. 2021년에 전국 초중고 100% 무상급식이 완성됐어요. 2021년. 그러니까 4년 전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식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줄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이 차례로 식판을 대고 음식을 받았습니다. 배식대에 늘어선 음식들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밥 한 공기, 미역국 한 그릇, 불고기 한 접시, 시금치 나물 한 접시, 김치 한 종지, 단호박조림 한 접시, 그리고 후식으로 작은 컵에 담긴 요거트. 총 7가지였습니다. 7가지. 저는 머릿속으로 미국 공립고의 점심 메뉴를 떠올렸습니다. 메인 한 가지, 보통 핫도그나 햄버거, 피자, 치킨 너겟, 그리고 사이다 한 가지, 감자튀김이나 옥수수, 그리고 우유 한 팩. 끝입니다. 3가지. 학생들은 그걸 18분 안에 먹어야 합니다. 미국 학교 메인 메뉴는 학교 안에 입점한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보스턴 라틴스쿨도 그렇습니다. 2층 로비에 햄버거 체인이 들어와 있죠. 미국 청소년 비만율이 19.7%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김선영 영양교사에게 또 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 비만율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 비만율이요? 한국 청소년은 약 11%예요. 미국보다 많이 낮아요. 학교 점심이 균형 잡혀 있고 학교 안에 패스트푸드도 없으니까요. 한국 학교 안에서는 패스트푸드 판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저는 또 한 번 말을 잃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미국 공립고에서 패스트푸드 입점은 학교 수입원입니다. 학교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패스트푸드 체인의 자리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학교가 자기 학생들에게 햄버거를 팔게 하는 거죠. 그게 미국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학생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 안 패스트푸드를 법으로 금지했다고. 저는 학생 17명에게도 시판을 받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 사이에 섞여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색하지만 영어로 인사하기 시작한 거죠. Hello, welcome. 그리고 시판 받는 방법을 손짓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에밀리가 시판을 받았습니다. 김치는 어색했는지 살짝 적게 받고 불고기는 좀 더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식판을 들고 자리로 향하는데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 식판을 내려놓는 순간 그 아이의 표정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식판을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손가락이 식판 가장자리를 살짝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 옆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에밀리, 괜찮아? 에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 아이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요. 미국에서 무상급식 받았었잖아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가 작년에 직장을 잃으셨고 그 이후로 그 아이가 학교에서 무상급식 자격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에밀리가 식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요, 무상급식 받는 애들은 봉투에 학생증 넣어서 받아요. 봉투 색이 달라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면 다 알아요. 다른 애들이 저 뒤에 줄 서 있는데 봉투 색이 다른 거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알게 됐어요. 애들이 저보고 수군대는 게요. 그 아이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래서 불문 날도 많았어요. 점심시간에 도서관 가서 책 보면서 견뎠어요. 점심값 안 주는 척 하면서요. 엄마한테는 말 못했어요. 엄마가 우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요. 에밀리가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여기는요, 아무도 몰라요. 봉투도 없고 카드도 없고 줄도 똑같고 그냥 식판 받으면 끝이에요. 한국 애들은요, 자기가 무료로 먹는다는 걸 아예 신경도 안 써요. 너무 당연해서요. 부잣집에도 가난한 집에도 똑같이 받으니까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손바닥에서 그 아이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 식판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식판 가장자리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에밀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고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입속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뻑뻑했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는데 잘 안 넘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급식실을 둘러봤습니다. 1,200명의 한국 학생들이 차분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부잣집 아이인지 누가 가난한 집 아이인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두 똑같은 식판, 똑같은 의자, 똑같은 시간, 그리고 똑같이 무료. 데이비드가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 않은 채 작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저는요, 12년 동안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미국 공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가르쳤어요. 정말로요? 매년 입학식 때 강당에서 말했어요. 여러분은 미국에서 1635년부터 이어진 공교육 전통의 일부가 되는 거다. 자랑스러워해라. 그렇게요. 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 급식실 한 곳을 보고 그 12년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로요?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잔반 정리대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분리수거함이 5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음식물, 비닐,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와서 남은 음식물을 음식물통에 따로 비우고 식판은 식기 반납구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남는 음식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학교 식당의 잔반량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점심값이 아까운데도 음식을 절반 이상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뉴가 단조롭고 맛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1,200명이 먹은 식판이 거의 다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김선영 영양교사에게 또 물었습니다. 잔반량이 보통 얼마나 나와요? 전국 학교 평균은 1인당 40g쯤 돼요. 미국 학교는 1인당 150g쯤 나온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적죠. 거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선영 영양교사가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크 선생님, 한국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도시락 싸다녔어요. 점심값 못 내서 굶는 친구도 많았고요.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30년 걸렸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부자 애들한테까지 무료로 줘야 하느냐, 세금 낭비 아니냐. 그런데 결국 한국 국민들이 결정했어요. 점심 한 끼는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줘야 한다고요. 그게 한국이 만든 답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장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자연광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천장. 그 아래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1,200명의 학생들. 그리고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우리 학생 17명. 에밀리가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도 한국 학생들처럼 잔반 정리대로 가서 음식물을 비우고 식판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한국 학생 한 명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에밀리가 살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한번 마주잡고 같이 식기 반납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무언가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미국 공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그 학교 급식실 한 곳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그 미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가 맞나?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판이 거의 다 비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 먹었던 거죠. 미역국이 따뜻했고 불고기가 부드러웠고 시금치 나물이 담백했습니다. 한 끼 점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끼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판을 들고 잔반 정리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식판을 정리하고 돌아서는데 다리의 힘이 살짝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급식실 한쪽 벽에 잠깐 기대섰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가슴을 천천히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선영 영양교사가 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크 선생님, 잠깐 영양실에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한국 학생들이랑 인사하고 있어요. 통역 학생이 옆에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드와 함께 김선영 영양교사를 따라 급식실 옆에 있는 작은 영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양실 안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 한쪽 벽에는 한 달치 급식 식단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식단표를 보니 매일 다른 메뉴였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은 메뉴가 2번 나오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선영 영양교사가 보리차를 작은 잔에 따라주셨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저는 잔을 2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이 살짝 차가워져 있었거든요. 저는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김선영 영양교사를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선생님, 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은요, 저희 학교에 점심값을 못 내는 학생이 있어요. 작년 겨울에요. 한 아이가 점심시간에 화장실 옆 계단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이요. 김선영 영양교사가 가만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 점심값 3달러 50센트를 내줬어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 있었어요. 우유 한 팩이랑 빵 하나 받아서 다음 수업 교실로 뛰어가야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아이는 계속 점심값을 걱정하면서 학교에 왔어요. 그게 미국에서는 그냥 일상이에요.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런치 쉐이밍이라는 말이 있어요. 학교 식당에서 점심값을 못 낸 학생의 점심을 카운터에서 다시 빼앗아가는 일이요. 다른 학생들 보는 앞에서요. 그런 일이 미국 곳곳에서 벌어져요. 작년에는 어느 주에서 한 초등학생의 점심값 빚이 15달러였는데 그 빚을 못 갚아서 졸업장 발급이 보류된 일도 있었어요. 미국 신문에 실릴 정도로 큰 일이었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김선영 영양교사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점심 못 먹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 못 싸오는 친구들이 학년에 2~3명은 꼭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물만 마시고 들어왔어요. 선생님들이 모르는 척했고요. 학교에서 무료로 점심을 주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땐 정부 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살짝 놀랐습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네, 한국도 그랬어요. 그게 1990년대까지였어요.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 무상급식 논쟁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저소득층만 무료로 주자고 했어요. 미국이랑 비슷한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 방식이 만든 문제가 있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나는 무료로 먹는다는 걸 친구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점심은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학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입속으로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 논쟁이 됐어요. 어떤 정치인은 부잣집 애한테까지 왜 세금으로 점심을 주느냐고 했고 어떤 정치인은 점심 한 끼는 모든 아이의 권리라고 했어요. 한국이 이 논쟁을 10년 동안 했어요. 정말 치열했어요. 신문에도 텔레비전에도 매일 나왔어요. 그러다 결국 한국 사회가 답은 했어요. 점심 한 끼는 차별 없이 모든 아이에게 줘야 한다. 2011년에 서울에서 시작했고 2021년에 전국 100% 무상급식이 완성됐어요. 10년 걸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한국이 10년 동안 토론해서 만든 답이 이거였습니다. 누가 부잣집 아이고 누가 가난한 집 아이인지 점심 한 끼 안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게 한국이 만든 답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한국 국내 총생산은 미국의 4분의 1도 안 돼요. 한국 인구는 미국 인구의 6분의 1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자기 국민에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미국은 못 만들었죠. 우리가 더 부자인데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손바닥이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동안 한국이 미국보다 한참 뒤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의 모방이고 한국 가전은 일본 가전의 후발주자고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시험은 잘 보지만 창의성은 부족하다고. 그게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한국이었어요. 저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는 걸 봤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곳에서요.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서요. 김선영 영양교사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크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너무 당연해서요. 저도 이 일을 20년 하면서 가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교육자들이 우리 급식실을 보고 놀라면 그제야 우리가 좀 다르게 살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요. 저는 잔을 두 손으로 잡고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보리차의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가슴까지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영양실 문 너머로 학생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학생 17명이 송도국제고학생대과 운동장에서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통역학생 김지원이 가운데 서서 영어와 한국어를 오갔습니다. 에밀리가 한국 여학생들과 함께 농구공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슛을 성공시키자 에밀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제임스는 한국 남학생들과 함께 농구 코트 옆에 서서 어색하게 한국어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12년간 보스턴 라틴스쿨에서 본 그 아이의 얼굴 중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저 아이 얼굴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양실 의자에 앉아 김선영 영양교사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해서요. 식자재 관리, 식단 작성, 영양균형 계산, 위생 관리. 한국 영양교사 한 명이 평균 700명의 학생 식단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식자재 검수를 하고 조리실을 점검하고 그날의 식단을 준비합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식당이 외부 업체에 위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 책임자가 학교에 상주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학교마다 영양교사가 상주합니다. 그게 한국 급식 품질이 일정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김선영 영양교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일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매일 새벽에 출근하시고 1,200명 점심을 책임지시고. 김선영 영양교사가 잠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러워요. 제가 만든 점심 한 끼가 우리 학교 1,200명 아이들의 오후를 만들어요. 그 아이들이 오후 수업에 집중하고 야간 자습을 견디고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힘이 이 점심 한 끼에서 나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들 중에 자기가 가난해서 점심을 못 먹는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요. 그게 제가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잔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잔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로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또 묵직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무게였습니다. 무너지는 무게가 아니라 채워지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미국 공교육의 자랑스러운 부분만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1635년의 역사, 벤저민 프랭클린의 졸업장, 하버드 진학료. 그런데 정작 그 옆에서 점심값 못 내서 굶는 학생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는 그 답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사회적 토론 끝에 한 세대의 합의로 만들어낸 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선영 영양교사에게 두 손으로 잔을 돌려드리며 한국식으로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김선영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선영 영양교사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이크 선생님, 미국에 돌아가셔서 학생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혹시 미국에서도 이런 점심 한 끼가 가능해지는 날이 온다면 그건 마이크 선생님 같은 분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시작하는 것. 제가요, 그게 가능할까?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도 1990년대에는 도시락 싸다녔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100% 무상급식을 완성했습니다. 30년, 한 세대. 그 안에서 누군가는 처음 이 얘기를 꺼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욕을 먹으면서도 그 얘기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누군가들이 모여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답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어쩌면 미국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요? 저는 영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운동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에서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하자 학생 17명이 한국 학생들과 어울려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답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한쪽에 잠시 서서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빛이 부드럽게 운동장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손짓, 발짓을 하면서요. 통역이 부족해서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거 자체가 또 다른 소통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게 한국이에요. 우리가 신문에서 입시 지옥이라고만 부르던 그 나라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데이비드, 저 보스턴에 돌아가면요. 보고서를 하나 써야겠어요. 매사추세츠 주의회에 제출할 거예요. 데이비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보고서요? 한국 학교 급식 모델 검토 제안서요. 미국 공립고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자고요. 거절당해도 좋아요. 욕먹어도 좋아요. 누군가 시작해야 하니까요. 데이비드가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클, 그게 한국이 한 거예요? 누군가 시작했고 10년이 걸렸고 끝내 만들었어요. 저는 운동장의 학생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에밀리가 한국 학생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봉투를 들고 다니던 그 부끄러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는 그 평범한 안도감이요. 저는 그날 그 운동장에서 12년간 가르쳐온 미국 공교육의 자부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마음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요. 사흘 뒤 우리는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면 인천공항을 떠난 지 정확히 46시간 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보스턴 공항의 익숙한 모습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이 낮았고 조명이 노랬고 바닥에는 작은 얼룩들이 보였습니다. 짐을 찾는 곳에서 우리는 4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짐이 미리 정리돼 있었는데 말입니다. 학생 17명을 부모님들께 인계하고 저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풀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송도국제고등학교 급식실의 풍경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식판, 그날의 미역국향, 그리고 에밀리의 떨리던 어깨가요. 저는 다음 날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국에 회항했다는 얘기에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한 동료가 가볍게 농담했습니다. 마이클, 한국 학생들 정말 새벽 1시까지 학원 다니던가요? 저는 그 농담에 웃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천히 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정말 많아요. 그 동료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직접 가서 그 시판을 직접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거였습니다. 2주 후 보스턴 라틴 스쿨 강당에서 일본 수학여행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학생 17명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일본에서 본 것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의 전통, 교토의 사찰, 오사카의 음식. 그런데 마지막 순서가 좀 달랐습니다. 에밀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 아이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송도국제고 급식실에서 받은 식판 사진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학교 급식이에요. 우리가 회항에서 들른 학교에서 받은 점심이에요. 7가지가 있고 무료예요. 모든 학생이 무료예요. 부잣집 아이도 가난한 집 아이도 똑같이요. 한국 학생들은 이게 너무 당연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 안에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강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한번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무상급식을 받았어요. 봉투에 학생증 넣어서 받는 그 줄에 섰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알아서 점심을 굶은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 똑같이 받으니까요. 저는 그 식판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부끄러움 없이 점심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거든요. 강당 안 학부모들 사이에서 작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대요. 미국도 누군가 시작하면 10년 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에밀리가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강당 안에서 박수가 천천히 시작됐고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객석 뒤편에 서서 그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천천히 뜨거워졌습니다. 그 다음 달 저는 매사추세츠 주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학교 급식 모델의 미국 도입 가능성에 관한 검토 제안서였습니다. 4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무상급식 시스템의 역사, 비용 구조, 미국 도입 시 예상 예산, 운영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거절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늘 예산 문제로 막혔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뒤 매사추세츠 주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했다고요? 그리고 다음 회기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겠다고요. 매사추세츠주 차원에서 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한 번의 보고서로 미국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인천공항에 회항한 한 미국 비행기와 송도국제고등학교의 급식실 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챈 분석관은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뒤 저에게 짧은 전자우편이 왔습니다. 자기가 국무부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한 줄을 적었다고요. 우리가 알던 1990년대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지금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들을 갖고 있다. 그 한 줄이 워싱턴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적혔다는 사실 자체가 작은 의미였습니다. 한국계 학생 제임스는 그해 겨울 한국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출신인데 본인은 그동안 한국에 관심이 없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중국적 신청했어요. 한국 여권 받으려고요. 부모님이 처음에 놀라셨는데 결국 도와주셨어요. 저는 미국 사람이면서도 한국 사람이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밀리는 그 학년 졸업 후 하버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 아이가 입학 에세이에 쓴 주제가 한국 학교 급식실 이야기였습니다. 면접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하버드에서 사회정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미국 학교 급식제도 개혁에 평생 매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스턴 라틴스쿨에서 사회과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매학기 초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가르치는 시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K-팝이나 김치가 아니라 한국이 자기 국민에게 만들어준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요. 학교 급식, 의료보험, 교통 시스템, 위기 대응. 한국이 한 세대 만에 만든 것들에 대해서요. 학생들은 처음에 놀랍니다. 미국이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점점 다른 질문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저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가을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작년에 한국행 수학여행을 정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송도국제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매년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2주일을 보냅니다. 같은 교복을 빌려 입고 같은 급식실에서 같은 점심을 먹고 같은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놉니다. 우리 학생들은 거기서 무언가를 보고 돌아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각자 다르게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공통됩니다. 다들 미국에 돌아와서 다른 눈으로 자기 학교를 봅니다. 지난 봄 김선영 영양교사가 미국에 오셨습니다. 보스턴 라틴스쿨에 초청 강연을 오신 거였습니다. 정당이 가득 찼습니다. 김선영 영양교사가 한국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해 1시간 동안 강연하셨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었어요? 김선영 영양교사가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씩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욕도 많이 먹었고 반대도 많았고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얘기했어요. 점심 한 끼는 모든 아이의 권리라고. 그 한 사람이 둘이 되고 열이 되고 100명이 되고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 답에 도달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만들었어요. 저는 강당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의회에서 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법안이 다음 회기에 표결에 붙여진다는 소식을 그날 아침에 받은 참이었습니다. 통과될지는 모릅니다. 통과돼도 시행까지는 또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됐습니다. 그 시작이 인천공항에 회항한 한 비행기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데이비드에게 가볍게 코웃음 치며 했던 그 말이요. 한국이요? 거기서 우린 뭐합니까? 공항 보안구역에 갇혀서 라면이나 먹다가 다음 비행기 기다리겠네요. 그때 저는 그 비행기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도요. 저는 12년간 학생들에게 미국은 자유의 나라다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한 줄을 더해야 합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유는 한국 학교 급식실에서 본 그 자유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점심 한 끼를 받기 위해 줄에 서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유. 자기가 누구 자식인지가 식판에 드러나지 않을 자유. 가난이라는 이유로 굶지 않을 자유. 그 자유는 미국이 아직 자기 아이들에게 주지 못한 자유입니다. 한국이 그 자유를 자기 아이들에게 주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한 세대요. 미국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대립 같은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화장실 옆 계단에 혼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이요. 저는 다음 주에 매사추세츠 주의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한국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인천공항에서 성도국제고등학교까지의 48시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자기 아이들에게 만들어준 그 한 끼를 미국도 이제 만들어줘야 할 때입니다. 그 한 끼가 어쩌면 미국 공교육의 다음 10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태풍 누핏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던 그날 밤 한 미국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회항하면서 시작됐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